여러분, 혹시 은행 계좌에 뭐랄까, 보이지 않는 도둑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도둑의 정체,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왜 내 돈은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거잖아요? 그쵸? 짜장면 값이나 버스 요금 같은 거 한 번 오르고 나면 다시는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의 중심에는요, 아주 강력한 경제 원리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하방 경직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번 올라간 건 내려오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월급도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회사에서 자, 이제 월급 다시 깎겠습니다 라고 하면 와, 직원들 사기는 바닥을 칠 거고 노사 갈등은 불보듯 뻔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예요. 바로 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임금 물가 소용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 올려주세요 하죠. 그럼 기업은 아이고 인건비가 올랐네 하면서 상품 가격을 또 올려요. 그럼 우리는 또 물가가 올랐으니 월급도 올려주세요. 이게 정말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요. 그러면서 물가가 내려올 수 있는 바닥선 자체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 같은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일부러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 전부 내일이면 더 싸지는데? 다음 달엔 더 싸질 텐데? 하면서 아무도 돈을 안 쓰겠죠. 소비가 멈추면 기업은 망하고 경제 전체가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차라리 돈을 풀어서라도 살짝 물가를 올리는, 그러니까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경제라는 기계에 계속 기름칠을 해주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아니,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면 그 사라진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걸까요? 이 간단한 공식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산 가격은 자산의 가치 나누기 화폐의 가치다. 자, 여기서 분모, 즉 나누는 수인 화폐의 가치가 중앙은행 때문에 계속해서 작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가만히 있더라도 전체 결과값인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값, 철근값, 그리고 건설 현장 인건비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가 비싸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좋은 땅은 딱 정해져 있죠.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 부동산은 가만히 두면 녹아내리는 내 돈의 가치를 꽉 붙잡아두는 아주 훌륭한 가치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특히 인덱스 펀드라는 게 정말 재밌어요. 이건 뭐랄까,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같아요. 시대에 뒤처지고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알아서 지수에서 퇴출당하고요. 그 빈자리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기업이 치고 들어와서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인덱스 펀드 하나만 사둬도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들로 팀을 계속해서 자동 리빌딩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의 두 얼굴,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불평등의 핵심에는 바로 캔틀론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 찍어낸 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모두에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적시는 것처럼 돈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제일 먼저 정부나 아주 큰 은행들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은 뭘 할까요?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인 싼 값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들을 막 사들이겠죠. 그리고 그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돌고 돌아서 마침내 월급이라는 형태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손에 들어올 때쯤에는요, 이미 모든 자산 가격이 저만치 올라가 버린 뒤인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위험한 건 싫다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사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의 가치를 계속 도둑맞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좀 암울해지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제 문제 제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해결을 위한 생각의 틀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황금 비율입니다. 내 소득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 둘째, 현재의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활비. 그리고 셋째, 현재의 나를 위한 즐거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만 보다가 현재를 놓쳐도 안 되고, 현재만 즐기다가 미래를 잃어도 안 되니까요. 특히 저기 현재의 즐거움에 대한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배당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젊을 때 친구랑 떠났던 여행의 기억은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나한테 행복이라는 이자를 지급해줘요. 평생 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산 최신형 스마트폰은 1, 2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금융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죠. 저축은 좋은 거고 투자는 위험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바로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가 아마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돈, 즉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건요, 따뜻한 방에서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줄어들죠. 반면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성 자산은요, 땅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한 문장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이 시스템 안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100% 보장된 손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당신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녹아내리는 얼음의 형태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의 형태로 바꾸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